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로서 우리가 이제 소나 청구 이런 개념을 배워가는데,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저번 때 수업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 법원의 개념, 그 다음에 법원에 있어서의 구성인 합의체와 단독체 설명을 했고, 당사자에 관한 개념으로서 의, 그 다음에 특별히 확정이 문제되는 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권 이런 개념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할권 이런 개념을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보류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개념도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교과서는 그 당사자의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게 무능력자 등이라면 또는 임의적인 어떤 대리인을 내세우려면 그 대리권이 유효한 대리권을 가질 것 등등이 검토돼서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본격적인 그런 설명을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 등이 갖춰지지 못하면, 즉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 재판권은 어떤 국가 간의 재판이라는 사법권의 권력, 삼권 분립할 때 국가가 갖고 있는 사법권이 우리 이 사건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어떤 법원이 이 관할을 갖느냐 이런 개념을 일단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것은 능력, 소송 능력,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당사자 적격, 대리 이런 기본 개념은 좀 조금씩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이 당사자에 관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대리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되고, 이런 것 등이 미비하면 보정이라는 개념이 투입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소의 운명은 본안 판결 이전에 소송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 개념으로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본안의 실체법에 어떤 요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건가의 실체법의 해석 적용의 문제는 실체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송법 독자적으로 우리가 뭐 배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배우는 개념은 소송요건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부적법 각하된다. 소송 판결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계속 주체인 법원에 연결되고 당사자에 연결되는데, 지금 개념만 조금씩 지금 끌고 들어가다가 스톱하고 다시 지금 소, 청구 기본 개념, 객체에 대한 개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소나 청구 이런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 크게, 그 다음에 확인소송, 그 다음에 형성소송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은 알 거예요. 금전 지급 청구 이런 것은 이행소송,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소송 뭐 이런 거 확인소송, 그 다음에 형성소송 뭐 이혼하라, 주주총회 상법상의 뭐 그 성질이 조금 논란이 있지만 예컨대 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를 구한다. 그런 게 형성한다.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개념으로 형성의 소 이런 세 종류로 소송의 종류가 구별된다. 보통은 제일 일반적인 게 이행소송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소송 형태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소와 이제 청구, 소송물 이런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대충 그냥 느낌으로 비슷비슷하게 쓰인다. 엄격하게 그 개념을 딱 집어서 말하라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청구, 소, 소송물 이런 개념이 혼용해 쓰인다. 소송물이 제일 조그만 개념이에요. 보통은 소송물은 그 심판의 대상을 딱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협의의 청구에 근접해서 소송물과 청구라는 말을 그냥 혼용해 써도 되고, 근데 협의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다가 또 조금 더 붙이면 그런 심판의 대상을 법원에 요청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법원까지 투입된 개념이 넓은 의미의 청구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신청행위를
소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외연이 조금씩 넓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속물이 제일 좁은 거고 협의의 청구, 광의의 청구, 소 이런 개념의 외연이 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혼용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인데 형성의 소는 언제 계속 조금씩 얘기했냐면 형성 자체 법률관계의 형성을 하는 건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개념 등이 있는데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어떤 법률관계를 만들고 하는 형성적인 결과를 소송상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로 조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해야 그 형성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라는 것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의사표시 민법 총칙에 보면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것으로서만 이제 충족되면 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소송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형성의 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한다. 혼인관계 취소에 있어서 일정한 혼인관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된다면 일반 민법의 영역에서 취소권을 행사한 건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걸 정확하게 해놔야 될 이런 필요성 등등에 비춰서 소송상으로서 그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래 조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조문적인 상황에 의한 소송이 형성의 소라는 거죠. 취소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한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구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끼리 협의상 이혼하는 거는 뭐 그냥 협의상 이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원만히 안 된다면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이해해 보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쭉 교재에 펼쳐지고 있어요. 교재 2-39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합적인 이제 형성에서는 그 조문에 있는 거니까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만 분류해서 본다면 이행의 소는 현상의 변경이 목적인데 확인의 소는 현상의 유지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앞에서 나간다면 뭐냐면 이 볼펜이 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이 김종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벌리는 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김종호를 피고로 이 분필, 이 매직펜은 내 소유다라는 소유권 확인의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유권 확인의 소송은 법원이 그래 네 거다라고 확인해 주는 건데 플러스 아예 나한테 넘겨라, 반환하라 라는 소송을 만약 낸다면 이행해소예요. 이행해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두 개의 소송을 붙여낼 수 있어요. 내 소유권이라는 걸 확인을 내고 그래서 내 거인 걸 전제로 내가 돌려받겠다라는 이행해소 플러스 반환의 소송까지 내면 확인해소와 이행해소가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를 2개 내지 3개를 붙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매직 이 마크펜을 가지고 확인해소도 있을 수 있고 이행해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확인의 소송은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손에 쥐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 거라는 걸 확인을 받으니까 현상의 유지가 목적이고 이건 현상의 변경이 목적이다. 이해되겠죠? 이건 나 쪽으로 넘겨오게 하려는 것까지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펜을 놓고 싸움을 할 때 확인적인 싸움만으로 뭐 해결해서 네 거다, 내 거다. 그 다음에 김종호가 그럼 네 거라고 확인이 되면 내가 순수히 주겠다라고 한다면 확인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것 때문에 이제 안 넘겨주니까 아예 확인을 걸면서 이행해소를 걸어도 되고 그냥 직접적으로 내 거니까 반환하라고 이행해소를 걸면 이행해소 속에는 사실상 그 전제가 뭐예요? 내 거니까 반환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거니까라는 게 확인적인 의미가 이미 이행해소에는 내포되어 있으면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는데 그게 네 거냐 내 거냐가 싸움이 되면서 내 거니까 반환하라 라는 어떤 싸움이라면 분명히 이행소송의 어떤 전제로는 확인적인 의미가 내포돼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결과는
이행소송의 결과는 반환하라라는 결과이고 확인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나중에 지금 좀 이따부터 얘기하는 소송물은 아니에요. 전제 문제이지. 그러니까 전제 문제와 소송물 그 자체가 지금 구별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판력 가서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법학을 안 한 사람한테 내 거니까 이 물통이 내 거니까 달라라고 반환소송에서 내가 이겼는데 진 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번에는 내 거니까 달라고 해서 내가 막 열심히 1년, 2년 동안 싸워서 뺏어왔는데 쓱 법원에다가 이 물통은 내 거다라는 확인 소송을 만약 낼 수 있냐 없냐 해서 이미 내 말의 흐름은 뭐 잡혔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기판력이 인정돼서 낼 수 없다. 감 잡았을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어떤 토지에 대해서 X와 갑과 을이 싸움을 막 났어요. 네 거니 내 거니 뭐 언제부터 내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갑이 무슨 소리냐? 이건 원래 우리 아버지 때부터 뭐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이 토지가 지금 을축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 인도 청구를 냈어요. 소유권의 기한. 지금 이런 상황이 냈어요. 약간 물통으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쪽이 이겼어요. 갑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을이 거꾸로 이번에는 갑으로 이렇게 해서 법원이 얘기해 줬는데 이 땅의 소유권은 을 나에게 있다라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냐라는 류의 지금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기판력에 걸려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 수정하겠어? 다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까 상황하고 틀린 것 같아. 똑같은 얘기 아까 물통 갖고 얘기한 거고 지금 토지 갖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판력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에서 전소에서 그 확인이 전제가 된. 그래서 내가 말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갔는데 네. 그건 현실적으로는 내 소유권이니까 내가 반환받은 것을 법원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싸움의 핵심은 지금 소송물을 얘기하려는데 싸움은 인도 청구 받을 권리라는 채권이 있냐 없냐지 물권으로 소유권자라는 건 사실상 다루어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사건의 그 대상은 아니고 전제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수정해봐. 가능하다 아니다.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것은 2차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지. 그러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어떤 물건의 인도 청구라는 것의 소송물은 이제 소송물 개념을 익히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인 의견은 인도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승부였다는 거지. 그 전제는 물론 소유권의 바탕을 두고 내 거니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거라는 얘기는 전제 문제에 불과하니까 자 이제 전제 문제와 그 소송물 본격적인 객체를 구별해봐. 지금 싸움의 본격적인 객체는 대상은 인도 청구권이 나한테 있냐 없냐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소유권자이니까 네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상대방은 불법, 네가 소유권자인데 상대방이 네 걸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침탈자로서 반환을 하라라는 것은 점유 회복 관계의 대답만 해준 거고 물론 그 대답의 전제는 네가 소유권자라는 어떤 물권적인 얘기가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소유권자라는 것은 전제 문제로서 판단해 준 거니까 그건 소송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송물이 아닌 것을 2차적으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기판력 개념은 조금씩 끌고 들어가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승복하라는 거죠.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하나 또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라는 259조인가 그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그러니까 중복된 소재의 금지는 기판력과 대칭되는 시점인데 한자 뉘앙스상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기판력하고 대칭돼서 딱 떠올려 봐요.
기판력은 판결이 결론이 나서 법원이 다 얘기해 준 결론을 거슬리려는 어떤 똑같은 사건이 등장했을 때 개념이라고 한다면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대칭돼서 생각해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소송이 등장했을 때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기판력의 전 단계 시점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의 문제예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교과서 보면 무진장 어렵게 이제 전개되는데 사실상은 보세요. 중복된 소재기를 똑같은 사건을 두 번씩이나 소송을 내는 것은 사실상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을 또 한 번 낸 상태에서 또 한 번 내는 것은 속된 말로 미친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되게 특이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 걸리느냐 아니냐 고민스러운 어떤 상황을 이론적으로 자꾸 어떤 상황을 놓고 분석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은 잘 안 벌어지는 거야.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당사자에 똑같이 또 내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소송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왜 내겠느냐라고 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민사법은 원칙적인 거 얘기하고 실제 쟁점이나 아니면 시험으로 테스트하거나 실제 자기가 이제 실무상 나오는 상황은 원칙적인 상황은 사실은 아무도 그것에 문제 삼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시험을 본다든지 실제 필요한 거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사자 능력 같은 경우, 당사자 적격 같은 경우도 특이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분석하고 하는 거지 원칙적인 것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중복된 소재기도 기판력도 똑같은 사건을 이미 승부 났는데 뭐 기판력은 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 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뭔가 3판까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졌기 때문에 그때 재심이라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구제수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억울하니까 뭔가 한 번 더 해보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일반론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생각해 봐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중복된 소재기는 그런 상황을 두 번 벌린다라는 건 참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벌린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소송물 개념을 익히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객관적인 이 대상을 용어로 지칭을 하는데 일단 지금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포착하는 게 실무는 종래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구자를 붙여서 구소송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구소송물 이론. 한편 학설이 막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그 구소송물 이론에 대비돼서 새롭게 주장한 것을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소송물 이론은 뭐냐? 실체법의 조문에 따른 청구를 그대로 심판의 대상으로 끌고 오는 게 구소송물 이론이야.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법의 청구를 전제로 해서 그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실체법상 그 청구라는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의 단위로 포착하는 게 구소송물 이론인데 반해서 신소송물 이론은 소송법 독자적으로 하나의 심판의 대상을 구상하려고 그래. 그럼 그게 아직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막 잡담하고 막 뭐 옆에 하고 나처럼 오늘 오버하고 막 그러다가 운전부지로 나동갈아져서 다쳤어. 다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그래. 뭔가 내가 다쳤어. 치료비가 나왔어. 버스 타고 가다가. 뭐 하여튼 뭐 사람으로 치면 버스 기사한테 그 다음에 뭘 주장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손해배상. 그럼 그 손해배상은 어떤 조문을 그냥 우리가 손해배상 말로 하는데 사실은 다 조문에서 나와야 인정받는 거지. 조문에 없는 이런 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 응? 손해배상의 조문이 뭐야? 390조? 응. 뭐였었어? 채무불이행. 무슨 채무불이행을 한 거야? 일단 그렇게 하고. 그거 말고 또 생각할
뭐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꼭 390조 말고 제일 오히려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문은 뭔데? 불법행위. 그렇지. 그러니까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법 390조에 지금 말했듯이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계약책임은 운송 책임이고 민법에서 떠나서 이제 상법상의 이제 운송까지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운송계약 뭐 이런 계약 민법 내지는 상법의 계약에 따른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 내가 차비를 내고 계약을 뭐 정식으로 사인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가기에 내가 안전하게 못 데려다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390조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고 한편 제일 일반적인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구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이게 청구가 두 개가 각각의 조문에서 나오니까 복수의 청구가 있는 거고 한편 신소송물 이론은 이 지금 피해 입은 사람이 실체법적 조문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그걸 막 이걸로 주장하냐 저걸로 주장하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 피해 입어서 치료비 60만 원이면 60만 원 든 팔 부러진 거를 받고자 하는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민법 39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될 건지 민법 75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소송법 독자적으로 실체법과 단절을 해서 소송법 독자적으로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어떤 지위를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자라고 하는 게 신소송물 이론이에요. 그럼 또 하나 얘기를 할게. 이혼을 청구하려는데 이혼 사유에 아직 친상법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840조 등에 가면 이혼 사유가 한 5개, 6개가 있어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제일 한 것은 뭐 부정한 행위, 뭐 간통 이런 것 등을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뭐 잘 못해가지고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특이한 건데 뭐 아기의 육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공부하러 간 정도는 집안을 안 돌보고 갔다고 그래서 이혼이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뭐 종교에 심취돼가지고 인도에 갑자기 가겠다고 하고 집안 내팽개치고 뭐 이런 정도에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집안을 내팽개치고 간 사람하고 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 뭐 이런 등등 뭐 부정한 행위, 아기의 유기, 그다음에 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부당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그다음에 그 밖의 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이혼을 하려는데 부정한 행위를 갖고 간통으로 이혼하려는데 그거 말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집안을 내팽개치고 뭐 돌보지도 않아서 아기의 유기 같은 것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사유를 실체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소송물 이론 그 두 가지가 두 건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한편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그냥 네가 이혼을 하려는 거면 그 이유가 부정한 행위를 하든 아기의 유기를 하든 우리 소송법에서는 그거 고려하지 않겠다. 소송법 독자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보겠다가 신소송물 이론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본다면 다시 돌아 손해배상으로 낸다면 내가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를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도중에 또 냈어요. 소송 도중에. 그러면 어떤 국면이야? 소송 도중에 또 냈다고 하니까 일단 아까 나온 개념 중에 일단 어떤 개념이 있어? 중복재소와 기판력에서 소송이 결론이 나고 냈다가 아니라 소송 도중에 또 냈다니까 기판력이 일단 중복재소예요. 중복재소지. 중복재소인데 지금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낸 와중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원고가 그 피고를 상대로 아까 말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버스 운전기사보다 사실은 버스 회사 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버스 기사는 어떤 자금이나 변제 재력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고 사실은 주체는 어떤 버스 회사인데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해서 750조 불법에 의한 소송을 내고 있다가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냈을 때에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어떻고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어떻다. 걸린다 안 걸린다가 일단 답인데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은 별개의 조문이기 때문에 다 소송물이 다르니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반면 신소송물 이론을 취하면 중복된 소재기로 본다. 이해되겠죠? 기판력 국면에서 이 이야기를 기판력 국면으로 구성해봐. 지금
390조와 750조를 갖고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서 깨졌어. 패소했어. 근데 막 억울해. 그래서 이번엔 390조 갖고 트집 잡아서 또 냈어.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은 750조. 를 먼저 내서 깨졌어. 그래.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패소가 기판력 후소인 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판력이 치지 않아서 후소를 제기했고 후소 제기가 뭐 문제될 건 없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신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기판력의 사건의 단위로서 주장하는 단위로서는 750냐 390냐 다르지만 전체적인 소송물 단위로서는 동일한 사건이니까 기판력에 걸린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저번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소송의 구조에서 제일 위에 피라미드 위에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 그 청구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제 주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물 단위, 청구 단위에서는 거기서는 만약 신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하나의 단위에 불과한 동일한 사건인데 어디서 나뉘긴 나뉘어요? 주장 단계에서는 하나 750조의 주장이냐 390조의 주장이냐 주장 단계에서 나뉠 뿐이지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청구 자체는 하나의 단위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래서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청구 단위 속에 들어와서의 소송물 단계를 지나서 주장 단계에서 나뉘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조금 얘기했듯이 청구 자체는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주장에서는 변론주의라 쓰는데 다만 그러면 법원이 이제 나중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가 이제 또 이게 청구 단계에서 주장을 변경해 줘야 되느냐 추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주장 단계에서 공격 방어 방법이 변경되느냐 주장되느냐 하는 변경되느냐 추가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스톱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중복재소와 기판력까지를 일단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이 엄청 무진장 있고 내가 저번 때 농담조로 얘기했듯이 민사법 수업을 내내 이거 다 끝난 막 이런 상황까지 아주 막 그게 왜 그 표현을 쓰냐 진짜 막 그까지 뭐 밖에 안 나간 경우도 있고 왜 하필이면 그 명제를 소송물 이론을 갖고 그것밖에 안 나갔다고 할 때 끄집어 쓰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갖고 끄집어 쓰냐면 뭐 일사부재리 적법 절차 이런 것밖에 안 나가고 끝났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전적이지 못한 막 이론적인 것 같고 막 사람을 막 어렵게 막 내몰았다는 그 기억이 다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가고 끝났다라고 할 때 꼭 거기가 아닌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딱 소송물 배우다 끝났다라는 표현에서 소송물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딱 키워드로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어렵고 막 하고 실전적으로는 뭐 막 거기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진짜 어렵고 써야 되는 실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자기가 좌절하거나 이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서 막 그게 어떤 안타깝거나 라는 게 아니라 막 나중에 보니까 별거 뭐 그냥 이 실무는 그런 거 고민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은 막 그렇게 진도가 그런 정도에서 뭐 반복되다 끝났다 막 민사법이 가장 막 졸리고 어렵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난 내가 볼 때는 참 뭐 다행이거나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면 틀림없어요. 그게 지금 쉽다고 하는 경우는 내가 쉽게 가르치니까 쉬운 거지. 원래 어려워요. 또 내 자랑했는데 미안. 원래 이게 잠잘 면자 써서 우리나라 말은 민자,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인데 우리가 혹시 잠잘 면자 알아요? 수면할 때 면자. 그 면이 일본 말로는 민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민 발음과 그 수면할 때 면자 발음이 똑같아서 여러분이 졸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수들의 서문에 이 민사법 너무나 따분하고 어려워서 잠잘 면자에 민소라고 하는데 하고서 다 서문에 나올 정도의 이게 어렵고 따분한 과목으로 아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소송물 배우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에 그 느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을 막 이상하게 그 좌절시키거나 재미없거나 하는 것에 아주
그 최고봉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 배우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다 끝났다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일단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전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말한 것만 이해하면 돼요. 내가 말한 거에 구소송물 개념이 실체법의 청구권 개념을 그대로 끌어쓴 거다. 신소송물 이론은 소송법 독자적으로 재구성한 거다. 그러면 그 750조, 390조의 예를 이해하면 돼요. 모든 청구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보면 청구권이 경합하거나 이혼 사건에서 형성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게 두드러지죠. 그렇잖아요. 형성권이 경합되니까 경합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구소송물 이론이고 신소송물 이론은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읽다 보면 구소송물 이론 그다음에 규정상에 이렇게 두 개 규정을 같이 쓸 수 있느냐, 어떤 규정이 딴 규정을 잡아먹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쪽에도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신실체법 쓰라고 그래서 실체법에 바탕을 두되 신자를 붙였어요. 구에서 타입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완벽하게 소송법 독자적은 아닌데 실체법에 바탕을 두고 특별 규정은 일반 규정을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특별 규정이 나설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병렬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포섭시켜가지고 특별 규정이 일반 규정을 덮어 씌우면서 특별 규정의 그 상황을 하나의 소송물 단위로 포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민법에서도 법조 경합설 이런 게 있잖아요. 경합은 경합인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합의 관계 정도로만 봐주기 때문에 그걸 생으로 두 개로 안 보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병합이 발생했다 정도로 봐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한편 보세요. 왜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실체법상 청구가 두 개라고 한다면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한 구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750조 소송과 390조 소송이 두 개가 병렬적으로 진행돼도 일단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고 750조도 이기고 390조도 그럼 중복재소로 제어가 안 된다면 두 개 판결이 있게 돼요. 그럼 두 개 판결이 나와서 둘 다 예컨대 60만 원 팔 부러진 부상 치료비를 받으라라는 게 인정되고 있다면 판결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것대로 한다면 60만 원 두 번 받을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가요. 조문상 판결이 두 개 있는 거고 기판력은 뭐예요? 기판력은 두 개가 지금 별개의 사건으로 구소송물 이론에 보면 두 개의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은 판결 두 개 받았다고 했다고 해서 두 번 받지는 않겠지만 한 번 60만 원만 받겠지만 두 번 받는다고 덤벼들면 피고는 난감해요. 피고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에도 60만 원 주라고 있고 750조에 따른 이 판결문에는 390조에 따른 물론 한 장의 판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별개의 이제 중복재소냐 아니냐의 상황을 설정했을 때는 진짜 두 개의 판결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각각 써먹으면 피고 입장에서는 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자기 입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가 되지만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 받겠다고 한다면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한 번 받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 60만 원 부상받은 것에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송법 독자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는 이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되겠죠? 나는 소송물 이론이 구소송물 이론과 신소송물 이론의 싸움 속에서 나는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걸. 변칙이야, 변칙. 변칙설. 상대적 소송물 이론이야, 나는. 그냥 그때 이런 상황마다 획일적으로 신소송물 이론 또는 획일적으로 구소송물 이론을 우리가 설정해서, 즉 소송물 이론은 민사소송법의 척추라는 이 개념을 한번 상정해보세요. 이게 척추야, 척추산맥이야. 이게 설정돼서 막 이 모든 게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근데 이 척추를 딱 고정을 했더니 이 개별 설명이 딱 부러지게 탁탁탁 안 맞아 떨어져.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야? 변칙으로. 상대적이란 말이 뭐야? 그때 소송물 이론이야. 그냥 이 각각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도나 그 조문 등에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물을 딱 뭐라고 나는 못 바꿔놓고 해놓고 했더니 설명을 가서 유연하게 하는데 자꾸 예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애초부터 소송물 자체를 변칙성으로 난 설정하고 있는 거야. 애초부터 난 말 못하겠다. 그때 봐야겠다. 그 제도나 그 조문에 둔 취지에 따라서 어떤 단위를 설정한다. 라는 상대적 소송물 이론이야. 그게 구소송물 이론은 실무상은 맞지만
신소송물 이론을 학자들이 주장했어. 독일에서 1930년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꺼운 제대로 된 책들 각주가 제대로 외국 책, 우리 국내 서적의 외국 각주까지 뭐 다는 게 필요한지는 별개지만 제대로 달린 거 보면 독일에 로젠베르크, 슈바프, 고트발트 막 이런 류의 제일 정통적인 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1930년대 싸운 결과물이야. 서로 막 논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소송법이 이제 실체법으로부터 탈피해서 독립하려는 막 그런 부산물 속의 싸움인데 그렇게 막 그런 아주 저명한 학자들의 싸움이 일본에 1950년대 들어왔어. 그래서 195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게 막 또 막 교과서까지 다 반영된 거야. 여러분 수준에 막 일반 교과서까지. 그 우리나라는 또 그게 신소송물 이론 그 막 싸움이 이시훈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분이 와서 하는 그분이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신소송물 이론을 이제 배워갖고 와서 70년대에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 해서 학설 등은 신소송물 이론을 이렇게 일반화시킨 이제 계기는 이미 외국선 다 끝난 게임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막 그 교과서 초장부터 아까 말한 그 민사소송법의 그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에 막 그 추상적인 용어로서의 그 하나 단어를 뽑으라면 그 소송물 이론 막 이것이 교과서까지 실리게 된 거야. 날 무시하지 마. 내가 지금 그런 거를 뚫고 나는 또 틈새로 뭐라고? 무슨 소송물 이론? 상대적 소송물 이론을 주장하잖아. 오늘 나 망가지는 김에 그냥 계속 이왕 욕할 거 오늘 다 해 나한테. 너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내 책은 여러분 무시하지 마. 책도 내가 일부 학생한테는 엊그제 우연히 밥 먹다 얘기했는데 내 책은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쓰는 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 보지 말고 오늘 완전 망가질게. 하버드 로스쿨에서 써. 그런 정도야. 응? 그럼 믿어지지 않지? 응?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겠어. 실제 썼겠어. 그지? 웃는 게 맞아. 응? 하버드 로스쿨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의 무슨 러브스토리 같은 드라마 기억나? 내 홈페이지 가면 누군가가 나는 드라마 같은 거 평소에 뭐 일찍 가서 보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남아있어. 올렸어. 교수님 책이 하버드에서 쓰입니다. 그 드라마에 한국인 교수 비슷한 누구 있었지? 누구 있잖아. 누구 아버지라고 나오는 누구. 그 남녀 주인공 말고 또 한국 사람이 하나 선생이 있었는데 뭔가 스터디 때문인지 면담으로 가가지고 그 교수 책상에 교수가 이렇게 교수 폼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책상에 스쳐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부진장 나왔다는 거야. 내 책이 하버드에서 교재로 쓰이는 게 그냥 무진장. 내 착각이야. 아니 그 장면은 맞아. 내가 본 게 아니라 올라왔어. 그래서 하버드에서 쓰이는 교재였어. 응? 하여튼 뭐 해결하다 이렇게 했지. 상대적 소송물 이론. 이시훈 선생님이 신소송물 이론을 이제 주장해서 그렇게 이미 그 흐름이 독일의 1930년대, 일본의 1950년대, 우리의 1970년대 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야. 지금 실무한테. 그렇지만 실무는 요지부동이야. 구소송물 이론이야. 실무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전적인 거는 구소송물 이론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거 무진장 시험에 내. 아까 등기 같은 경우 시험에 무진장 되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 돼. 그렇게 해서 아까 뭐까지는 일단 설명했냐면 중복된 소지의 금지와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신구소송물 이론에 따른 청구권이 경합된다든지 하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밖의 조문 등에도 이 심판의 대상을 둘러싼 표현이 이 판결 사항에 대한 203조가 처분권주의인데 신청한 사항에 비춰서 넘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소송물의 다름 아닌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에서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할 때 이 주문이 소송물 단위를 말하는 거고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는 청구를 병합한다. 아까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750조와 390조를 한 장의 소장에 같이 내면 그게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느냐 단순히 공격방합 청구는 하나인데 청구를 병합했다는 말은 복수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그것을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는 하나고 공격 방법이 병합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소의 객관적 병합이
신소송문 이론에 의하면 아닌 것이 돼. 이해되겠지? 병합은 복수를 전제로 하니까. 그다음에 중복된 소재 금지에는 사건이 중복됐느냐인데 이때 이게 소송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구의 변경에서 청구의 변경시키는 거니까 750조 내다가 요번은 별개의 법원에 낸 게 아니라 그 법원에 390조를 붙여냈다라고 할 때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가 변경된 거고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라는 단위는 하나인 거고 청구는 똑같은데 공격 방법이 변경된 거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제소금지에서는 소를 재차 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중복된 소재기 또는 기판력과 비슷한 상황 중에 또 하나 특수한 상황이 제소금지가 있는데 이건 소치화와 관련된 267조 조문인데 일단은 소치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보류는 하는데 그 똑같은 류의 상황이 하나 중복제소나 기판력처럼 제소금지에서도 따져줘야 되는데 그때는 제소금지에서는 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소가 결국 소송물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 조문에서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등을 쓰는데 이게 결국 소송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 소송물을 관통하는 척추로서의 소송물 이론을 정립하는 건 나는 태생적으로 역부족이기도 하고 그거 해낼 능력도 없고 그거 하는 건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씩 번졌는데 소송물 이론까지 이미 그냥 팍 치고 들어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차분히 봐요. 변경하는 건데 이건 유지다. 그 다음에 청구 인용 판결은 이행 판결로 간다. 기각 판결은 아무리 이행 청구를 해도 기각된 것은 너한테 그런 권리가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행에 청구를 해서 이행 판결이 인용됐을 때는 그 의미가 이행 판결로서 딱 나타나는 건데 기각이 되면 그 기각의 의미는 뭐예요? 나 6천만 원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안 된다. 아무리 이행 청구를 했어도 기각 판결의 경우는 확인 판결이다. 확인해소에서는 어느 쪽이든 확인 판결이다. 그 다음에 기판력만 생긴다.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집행력도 생긴다. 그 다음에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상황은 틀린 거죠. 기판력은 재차 그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막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형성 판결은 집행이라는 상황이 원칙적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법률 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판력만 발생하지 집행이라는 개념은 투입시킬 필요는 없다. 확인 판결에는.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라는 조금 이제 여기서 진전된 얘기가 나와요. 소의 이익은 이제 주체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처럼 객체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소송 요건이에요. 느낌은 알겠죠? 소이익, 소의 이익, 소로서 분쟁 해결을 받을 또는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줄, 당사 입장에서 보면 받을 이익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그 이익이 없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본안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둘러싼 소송 요건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소의 이익이 문제인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특별히 내가 돈 받을 권리 있다라고 한다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생겨서 소의 이익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 확인의 소는 확인의 대상이 삼을 수 있는 게 실체법상 청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인의 소송은 그냥 법률 관계를 놓고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에서는 아까 실체법의 청구권을 전제로 한 이행이 들어간다라는 그 실체법의 조문이 있고 형성해소에서도 형성을 법적인 판단을 의해서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규정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따라서 한다면 특별히 소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데 반해서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실체법의 조문에 따라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뜬금없이 내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 내가 내 차 몰고 갈게, 택시 타고 갈게, 지하철 타고 갈게 라고 확인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너 열심히 법원이 판단해서 증인을 박우근을 내세웠어. 박우근이 나랑 아침에 뭔가 같이 왔어. 제가 나 뭐 타고 왔는지 봤어. 박우근을 내가 내세워서 박우근이 나 봤는데 백미라가 뭔가 내가 막 돈도 없는 놈이 아까 택시 타고 왔다고 막 우기는 것 같아서
얘가 나를 막 무시해. 뭐 교수님 무슨 돈 있어요? 무슨 택시를 타고 왔어요? 아니야, 그러면 얘기 안 된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얘가 교수님이 아까 자가용 타고 온 거 같는데 왜 거짓말해요? 하고 나한테 지금 딴지를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백미라를 상대로 막 너무 억울해. 나 오늘 기차 타고 왔음에 확인을 법원에 구하고 증인을 바군 세워가지고 너 우군이나 나랑 막 우군이 지금 막 예스버그 합격하려는 걸 내가 막 계속 말 걸어가지고 제가 나 짜증내서 교수님 나 먼저 갈게요 막 가더라. 내가 이것까지 다 쟤한테 막 변호사한테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생생하게 그 현실감 있게 쟤랑 나랑 지하철을 탔던 장면을 다 묘사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없냐에서 뭐에서 지금 허탈하냐면 그 기차 타고 왔으면 뭐고 지하철 타고 왔으면 뭐고 자 설명에 실패했는데 뭔가 하여튼 필요성이 지금은 내가 필요성을 좀 설정했어. 왜냐면 형이랑가 나한테 딴지를 걸었다는 게 약간의 필요성이 있는 거야. 얘가 나를 막 무시했잖아. 무시한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취지를 잘 들어봐. 이런 필요성이 굳이 그 본안까지 가서 네가 지하철 타고 온 게 맞나라는 소송의 판단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겠냐 단계로 들어갈 필요성을 커트를 할 필요성이 여기는 이 확인에서는 그 대상을 갖고 막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입안에서 내가 제일 뚱뚱한 것을 확인을 구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씨름대회 나가려는데 뭐 나가는 대표를 뽑는데 뚱뚱한 사람 내보내긴 했는데 내가 제일 뚱뚱한 것 같은데 쟤가 뚱뚱하다 그래서 쟤하고 나하고 내가 더 뚱뚱하다. 말도 안 됐어. 설명 지금 안 됐는데 뭔가 막 걸려면 무진장 걸 수 있다는 거지. 막 이 땅에 막 동네에서 누구나 다 내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하고 빌붙어가지고 어떤 살살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땅은 지 땅도 아닌데 얘 땅인데 막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내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거라면 내가 낼 수 있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야? 그냥 동네 거 간섭하기 좋아하는 어떤 애가 다니면서 그 제 땅 아니고 제 땅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이거 내 땅인데 하는 확인의 소송을 낸다면 그 확인의 소송에 낼 사람은 그러니까 소의 이익은 주체로서의 표리일체로서 당사자 적격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내가 한두 번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봐. 그때의 그 주체는 또 그 상황에서는 그 살살이라고 아부하면서 상대방에 빌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보면 그 실제 내 땅이면을 다투는 사람은 피고 적격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내가 내 땅이라는 소송을 내봤자 피고 적격이 없다? 피고 적격이 없다는 말을 주체로 바꾸면 그 사람, 그 살살이라고 상대방에 빌붙어서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내가 내 땅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게 피고 적격과 소의 이익이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내 땅을 다투어서 지금 점유하면서 막 그 경작하면서 안 내놓으려는 사람은 피고 적격이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내 땅을 확인받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반해서 그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뭔가 그 사람한테 쌀이라도 한 말 얻어먹는 것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네에다 대고서 그 사람 땅이라고 막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살살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피고 적격이 없는 것이고 소의 이익도 없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의 이익 개념까지는 왜 확인의 소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필요하냐. 이행에서나 형사에서는 실체법의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확인에서는 그냥 법률관계를 갖고 무한정 내려면 낼 수도 있고 아까 말도 안 되는 내가 기차 타고 갈게 지하철 타고 갈게 걸어갈게 또는 내가 입안에서 제일 뚱뚱함을 증명한 확인을 구한다. 이런 것을 판사가 참 할 일도 없고 요새 사건도 많다는데 그래 네가 제일 뚱뚱한 거 확인을 해서 본안까지 들어가겠느냐 이 문제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가 지금 정리를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소송의 종류 확인해서 이런 것에 어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다시 또 조금 진행돼서 소송물 개념에서는 그럼 우리가 확인의 소송의 소송물은 실체법의 청구권이 경합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없는 거죠. 확인해소에서는. 그러니까 실체권의 경합이 벌어지는 것은 이행해소나 형성해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사례 또는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이혼 원인 따른 사례 그거를 기본 패턴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 밖에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소송물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실체법상의 어떤 청구권이 경합되는 지금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런 청구권이 경합 아닌 데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등기가 원래는 내 땅인데 의조 서류 같은 걸 가지고 을이 등기를 넘어갔어요. 갑이 내 등기였는데 을이 뭔가 내가 소홀히 하는 사이에 등기를 넘겨갔어요. 그럼 등기를 넘어간 것을 찾으려면 어떤 소송을 내게 되는 거예요. 등기 넘어간 것에 대한 소송을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넘어갔으니까 등기를 찾아온다라는 개념으로 그때는 어떤 소송을 내겠어요? 의조 서류로 넘어갔어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방해 배제 청구권에 해당하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 갑이 을을 상대로. 그런데 지금은 의조 서류로 넘겨가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의조로 넘어갔으니까 이 관계가 무효니까 만약 회복 관계라면 유효한 건데 뭔가 이렇게 이전한다, 회복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 말소는 원래 아닌 거니까 그걸 회복한다, 뺏어온다 개념이 말소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의조 상황을 해서 했는데 의조 말고 나를 대리했다고 하는 어떤 병을 통해서 얘가 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의조한 게 아니다. 네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한테 팔은 거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대리권을 준 걸 갖고 다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배운 무건대리, 표현대리, 유건대리가 이제 등장하겠지만 만약에 무건대리로 기착되면 갑이 찾아올 수 있죠. 똑같이. 왜? 무건대리 행위는 무효로서 을한테 넘어간 등기에 대해서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상황은 뭐 하나로 기착될 수도 있지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위조 서류로 넘겨갔다. 그 다음에 무건대리로서 넘겨갔다라는 등등의 두 가지 주장을 만약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말소등기 청구라는 것은 지금 뭐 경합된 것은 아니고 원인이 두 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경합하는 상황은 나오는데 지금 내 말에 이미 단서가 포착됐는데 이 사건은 복수이겠는가? 하나이겠는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의 원인을 위조 서류를 가지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와 나 대리권 준 바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나 이제 유권 대리, 표현 대리 뭐 일단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무시하고 무권 대리로서 주장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맞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면서 무권 대리로서 무효니까 등기 찾아 말소해라라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건은 하나이다, 두 개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무가 하나고 뭐 그런데 말소 등기는 이유를 무시하고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실무가 봐. 그렇지만 이론 두 개로 보려는 이론도 구상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거와 또 대비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복수일 뿐이지 대상은 하나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요거는 실제 갑이 땅을 경작하고 있어. 근데 갑이 경작하게 된 이유는 등기만 안 했지 원래 자기가 샀어. 근데 을은 판 적이 없다. 네가 가짜로 뭐 매매 계약을 또는 이쪽 입장에서는 네가 어떤 사람한테 샀는지 모르지만 난 판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갑이 산 거는 맞지만 혹시 사지 않았더라도 내가 20년간 평원 공연에게 점유를 해서 시효 취득의 상황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갑의 입장에서 을을 상대로 이 경우는 등기는 지금 을이 있고 갑이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때의 사건은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등기까지도. 근데 그 이유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을을 상대로 내는 거. 한편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시효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두 가지 지금 어떤 공방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은 두 개이다, 하나이다. 두 개이다, 하나이다. 두 개이다, 하나이다. 열심히 쓰고 있어. 얼굴 좀 들어봐. 두 개이다, 하나이다. 흐름상 나는 대충 객관식이면 여기서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은 됐는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네. 하나이다, 두 개이다.
두 개이다. 하나이다, 두 개이다. 두 개이다. 하나이다, 두 개이다. 어? 계속 물어보니까 어쩔 줄 모르고 하나로 가고 있어. 둘이라고 했는데 두 개로 봐. 이전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그 케이스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된 매매계약과 취득시는 별개의 단위로 보는 거야. 실무상은 이것도 뭐 완벽한 신소송물위원회에서는 그것도 하나로 보자라는 뭐 나름대로의 이론 구성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실무상 두 개로 봐. 그래서 이런 게 자주 실무상 문제가 되니까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거야. 또 이런 등기 청구 말고 이번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750조 민법 그다음에 390조 이런 청구에 있어서 두 개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 문제가 이 그림에 있는 거가 아까 설명한 게 여기 다시 전개되는데 신소송문 1호는 민법 750조로 간 거랑 민법 390조로 한 게 이 소송법 단계에서는 실체법에서는 두 개지만 소송법 단계에서는 하나이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 거고 그 소송문 1호는 그대로 실체법의 상황이 소송법 상황으로 가서 복수의 상황으로 소송문을 포착한다.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되는 건 좀 아까 이 상황이고 이제 하여튼 손해배상을 어느 하나로 정했다 치고 예컨대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로 들어왔는데 손해배상의 항목이 사람이 다쳤을 때 민법의 채권법 강론 등을 보면 손해배상 항목이 세 가지가 이른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마을버스 타고 가다 다쳤는데 60만 원 정도의 팔 부러진 치료비 정도 얘기까지만 했을 때는 치료비를 내가 치료받고 그 버스 회사가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받는 적극적인 손해예요. 한편 재산적인 거랑 대칭돼서 여러분이 위자료, 이혼 사건의 위자료라고 쓰는 비재산적인 정신적인 또 다른 말로 이런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다라는 거에서 지금은 치료비만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다치면 적극적으로 치료비 지출한 거 그 다음에 위자료로 내가 고통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까지는 이해되는데 하나 재산적 손해 중에 소극적인 손해로서 일실이익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일실이익. 한자 단어 느낌상 일실, 잃어버린 이익이에요. 70만 원, 60만 원은 내가 치료비로 지출했던 적극적 재산을 보상받는 건데 팔이 내가 다치고 나서 부러졌더니 수업 시간에 이게 오른팔이 막 거의 깁스해가지고 글씨를 못 써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좀 가뜩이나 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전명서 교수한테 이거를 빌미로 어떻게 시험 좀 안 보고 어떻게 학점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얄짤없이 그냥 F 그냥 확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확 날라갔어요. 또 말이 좀 황당한 건데 팔 부러진 것 때문에 내가 쟁취할 어떤 거가 날라간 거 그게 일실이익이에요. 이해되겠죠? 지금은 상황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다가 또 잘못 설명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일실이익은 후유 장애가 남아서 예컨대 자기가 정상적으로 월급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정상 기능적인 정상일 때 월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지금 다친 것 때문에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아서 이제 8시간 일하면 도저히 안 되고 뭐 원래 100개 박스를 100개 날랐던 게 지금은 뭐 아무리 했어도 60개밖에 못 날른다라고 치면 얼마만큼이 날라간 거예요? 40%가 날라간 거죠. 그 다치면서. 그러면 100만 원 받던 월급이 단순 산수적으로 얼마만 받게 되고 얼마를 못 벌게 된 거예요. 60개 날른 것밖에 못 받고 40개는 못 벌어들이니까 그 40만 원이 일실이익이고 그 일실이익은 지금 다친 것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가해자인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한테 물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일실이익이에요. 아까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 장학금 날린 거 일실 다치고 나서 그것까지도 가해자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손해가 그러니까 배상을 하는 인실사고의 경우는
세 가지 항목이 되는데 이거는 실무가 이 세 가지 항목을 각각 하나의 소속물 단위로 봐요. 이게 손의 3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3분설. 그런데 신소속물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뭐 신소속물 이론에서도 2개 내지 3개로 나눠서 의미를 부여해서 대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소속물 이론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보는 쪽에 가까워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아세요? 실제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와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아까 말한 대로 60만 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못 봐가지고 뭔가 학점 빵꾸 난 것에 대해서 내가 40만 원을 청구하고 일실이익으로 4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놓쳤어요. 뭔가.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로 1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토탈 11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계산서에 의해서 치료비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일실이익은 뭐 원래 팔 온전했어도 장학금 못 하겠구만 뭐 하고서 또 설명에 실패했어. 왜 그래? 뭐 이거 한 10만 원만 인정했어요. 10만 원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무시했으니까 팬 서비스 해줘야지. 의자료 80만 원. 의자료. 팬 서비스. 의자 80만 원이 아니지? 의자료 40만 원. 딱 해줬어요. 팬 서비스 해줬어. 내가 너무 무시한 거를 만회해 주려고. 그 토탈 금액은 오른쪽으로 가도 토탈은 얼마예요? 계산상. 60만 원은 어차피 치료비니까 이건 뭐 어떻게 법원도 해볼 수 없고 그대로 그 서류 가짜 진단서 가짜 치료비라고 아닌 이상 60만 원 나온 거를 뭐 58만 원 뭐 이렇게 인정하진 않고 60만 원 그냥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 진짜라는 전제하에. 근데 일실이익은 한 30만 원 안 인정해주되 위자료 30만 원 딱 커버링 해줬어. 그래서 토탈은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자 그럼 보자. 여기서 토탈은 똑같으니까 실무상 입장에서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속물로 포착을 한다면 금보라 어때? 성이 금인데 돈인데 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신소속물 인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있다 없다 그럼? 없다. 반면 손해 3분설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어떤 점에서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좀 더 설명을 해줘봐. 문제가 있지 지금. 어디서 문제가 있어? 이건 손해 3분설에 의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심판의 대상이고 요거 뭐 인정한 거 처분권주의 등에 비춰서 신청 범위 내에서 100% 인정된 거 문제 없다. 요건 일부 인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부 인정 안 된 거 이것도 문제 없다. 근데 요거는 왜 신청은 10만 원 했는데 네 법원이 당사자가 바라고 있는 금액보다 넘게 해줬냐? 40만 원 해줬냐? 손해 3분설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 부분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된다. 이해되겠죠? 전손해 1개설에 의한다면 110만 원 대 110만 원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남는 거 하나 문제. 일부 청구라는 우리가 용어로 부르는데 용어 뉘앙스상 일부 청구니까 어때요? 전부 청구라는 말에 대칭되는데 실제 손해는 1,000만 원쯤 발생했는데 자기도 좀 잘못도 한 것도 있고 과실상계라는 민법 개념을 이해해봐요. 그래서 한 700만 원만 청구한다. 그러면 실체법에서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는데 자기가 조금 사적 자치에서 조금 받겠다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법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마음이 변했어요. 중간에 1,000만 원 정도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700만 원만 청구하다가 에이 이거 다시 원점으로 가서 300만 원을 더 받겠다고 별도로 3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럼 소송하는 중에 별도로 냈으니까 국면은 무슨 국면? 중복된 소재기냐 아니냐 국면인데 그 케이스에서 소송물이 그럼 700과 300이 원래 1000 속에서 2개로 볼 거냐
그냥 천 속에 묻어서 하나짜리로 볼 거냐. 만약 후자로 하나짜리로 보면 중복된 소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700과 300을 속에 들어와서 별개로 본다면 중복된 소재기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겠죠? 그때 그럼 실무의 입장은 학설도 대부분 그런 입장인데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고 해서 앞에 명시적이란 말이 붙어요. 그러면 왜 그 입장이냐? 원고가 이게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700만 원이라고 했다가 300만 원을 별도로가 더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고한테 느닷없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중복된 소재를 벌리는 것을 막아야겠다. 애초에 한 번에 내든지. 그런데 얘가 뭔가 유보를 했어요. 이게 다는 아니다. 일단 내가 700만 원 하는데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명시해서 어느 정도 드러냈다면 나머지 300을 별도 내는 것은 피고로서도 이게 짜투리 또는 나머지 일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것을 굳이 중복된 소재로 걸 필요 없다라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이해되겠죠? 일단 자주 소송물 관련해서 쓰이는 게 그런 거예요.